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정치학자 조영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하고 시청자 여러분이 같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개혁개방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현재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시진핑 그리고 중국의 꿈입니다. 이제 중국이 편의상 1978년서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까지 해서 대략 한 40년 된 겁니다. 한 41, 2년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재미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은 꽃밭을 걸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위기의 패러독스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978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것도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개혁 개방을 안 하면 공산당 일당제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1966년서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이라는 대정치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인 약 10억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1억 이상이 구속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거나 하면서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공산당이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끌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합의에 도달했던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개혁개방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위기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한 개혁개방이 10년 후에 1989년에 티안안men 민주화 운동을 직면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에요. 동시에 1991년에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위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중국도 멀지 않았다. 사회주의 선진국인 소련이 저렇게 무너지는데 뭐 중국 얼마나 가겠냐. 근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1992년에 중국 공산당 그때 14차 당대회 때인데요. 그때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즉 시장 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고요. 오히려 더 개혁 개방을 더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약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97, 98년 10년 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아마 제 나이 또래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흔히 IMF 사태라고 그랬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지역 강대국으로 중국이 부상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는 일본이에요. 그전까지 일본이 세계 경제 2위였었거든요. 미국 다음에. 그런데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미국 편에 서서 압력을 가했어요. 반면에 중국은 인민패를 평가절상 안 하고 지키고 그러면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 10년 후에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한 선진국발 금융위기. 이때도 역시 전 세계 힘들었어요.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니까 뭐 4조 달러 이상 되는 긴급 자금을 살포해서 뭐 살아났지만 다른 나라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중국은 역시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때 2010년에 드디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합니다. 위기의 도약인 거죠. 그리고 작년에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어요. 작년 2월 초 막 이때 국내 언론 또 국외 언론에 뭐라고 했느냐? 이제 중국도 드디어 큰일 났다. 86년 무렵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은폐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소련 공산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걸 빗대서 코로나19는 사스에 이어서 중국의 체르노빌이다. 막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졌어요. 이번에 틀림없이 중국이 또 도약할 거다. 결과는 제 예상대로 맞았어요. 그 이후부터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중국 혼자 지금 작년에 플러스 성장하고 올해 또 플러스 성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개 국제적인 중요한 사건을 놓고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가 보면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작년에 도쿄 올림픽을 못했으니까 올해 7, 8월에 한다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쿄 시민들을 비롯해 일본 빨리 백신 접종해서 면역 체계를 만들어야죠. 근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 반면에 중국은 베이징 시민 성인들은 70%가 백신 접종해서 이미 면역력이 생겼어요. 5월 말까지 5억 5천만 명, 5억 5천 도스의
백신을 이미 접종했어요. 이 상태로 가면 중국은 내년 1, 2월에 동계올림픽은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 중국은 40년 동안 2018년에 트럼프 정부, 지금 물러났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선언하고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그랬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과연 중국이 항복하고 나오는지 그렇지 않거든요. 반면에 중국은요, 시진핑이 등장해서 제2의 개혁을 해서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정치 슬로건을 제기하고 4차 5개년 계획 이런 비전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 19자 당대에서 새로운 또한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했어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 목표, 중국의 꿈. 시진핑 총서기가 처음 총서기가 된 다음에 자기하고 6명 정책 상무위원을 딱 데리고 가서 관람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그걸 중국의 꿈 연설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아메리칸 드림. 예, 그거 흉내낸 겁니다. 차이니스 드림.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을 이룩하자. 이게 중국인의 꿈이래요. 딱 보니까 어떤 거예요? 미국에서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개인의 꿈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진핑 총서기가 말하는 중국의 꿈은 집단의 꿈이에요. 두 번째, 이걸 2단계에 걸쳐 이루겠대요. 하나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전면적 소강사를 이룬다. 올해. 그 다음에 다시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중화민족의 중국을 이루겠다. 그래서 중국은 이거를 두 가지 100년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2012년 18자 당대회 때 선언했어요. 그 중에서 장기 목표 2049년까지 이룰 거. 이건 정치적 슬로건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국가는 부강하고 민족은 떨쳐 일어나고 인민은 행복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취급 안 해요. 먼 미래니까. 근데 2021년까지의 목표, 이거는 시진핑 정부의 국정 목표예요. 왜? 22년까지는 집권이 보장됐으니까. 그때 무슨 약속을 했느냐?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GDP 국내 총생산과 주민소득을 2배로 높이라겠다고 그랬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7에서 7.5% 성장하면 된다 했다가 13차 5개년 계획 동안 6.5%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21년 되면 국내 총생산은 14에서 15조 달러가 되고요. 1인당 GDP는 10,000달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국정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미 다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초과 달성할게 예상이 되니까 4년 전에 열렸던 19자 당대회 때는 이걸 조절을 합니다. 어떻게 조절하느냐? 더 이상 수치를 제시하잖아요.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조기 달성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1단계는 전면적 소강사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이 바뀌어요. 1인당 국민소득 이게 얼마 아니에요. 절대 빈곤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어요. 중국에서 더 이상 절대 빈곤이 없다. 그리고 2단계를 2035년까지 설정을 했는데 이게 2049년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앞으로 15년 땡겨서 이루겠다고 선언했어요. 그걸 사회주의 현대화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 2050년 무렵, 즉 건국 100주년 될 때는 현대화된 강국을 건설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밑에 깔려있는 말은 미국에 견주거나 미국을 능가하는 슈퍼파워가 되겠다라고 사실 얘기한 거예요. 물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자, 그리고 바로 이쯤 2017년 10월에 이렇게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슈퍼파워로 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할 무렵 있잖아요. 거의 끝나고 2018년서부터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통산 전쟁을 선언해요. 보복 관세 막 하게 되고요.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하고요. 이런 걸 실시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예, 우연이 아니에요. 2018년 들어서 2019년 그 초반까지 미국에서 국가연구소, 민간연구소에서 중국 국가 경쟁 능력에 대한 여러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편을 봤는데 뭘 평가한 거냐? 저게 지금 진짜냐? 아니면 허풍치는 거냐? 보고서의 상당수의 결론은 뭐냐? 앞으로 2050년 무렵 되면 중국이 충분히 슈퍼파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재판단으로는 미국 정치사, 미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 똥돌 뭉쳐서 중국에 대해서 견제해야겠다 합의를 본 게 그때라고 생각해요. 미국 지식인들도요, 보수자파건 자유파건 중국이 진짜 위협이다라고 전 지금은 느끼고 있다고 판단해요. 미국이요. 전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저 같은 학자들은 이미 미중 간의 이런 패권 경쟁은 이미 2008년, 9년 미국 금융위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겉으로 확 드러나는 거는 10년 후예요. 중국이 과연 2050년 무렵에는 미국에 버금가는 그런 슈퍼파워가 될까요?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중국이 슈퍼파워가 된다 그러면 무슨 먼저 떠오르냐? 조공체제, 중화질서, 그죠? 사실 그래요.
한국뿐만 아니에요. 베트남도 똑같아요. 그 베트남 지식인이나 그 베트남 지도자들은 표현은 잘 알았는데 미국 못지않게 중국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몇백 년 동안 실제로 중국의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우리는 고려나 조선은 원나라 때 약간 지배를 받았지만 직접 지배를 받은 적은 없어요. 과연 중화질서가 다시 만들어질까? 조공체제는 등장하는 건 아닌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럴 가능성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공체제도 실제로 별로 맞는 얘기 아니에요. 명청시대에 동아시아 역사에서 조공체제가 진짜로 적용됐던 것은 한 10% 20%밖에 안 되고요. 중화질서는 다음 구현 안 돼. 왜 안 된다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정말 중국이 떵떵거렸어요. 중국을 역사적으로요, 뭐 한 1000년, 2000년 보면은요, 진짜로 가장 부강했던 나라는 당나라 때예요. 당나라. 그때 중국의 GDP가 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세계 GDP의 40%. 엄청났죠? 실크로드 다 그때 만들었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능한 사람, 마치 미국이 유능한 학자들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나라 그때 통일 신라 시대 최천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유학 가서 거기 관료 됐잖아요. 거기 행정고시 합격, 즉 고시, 과거 합격해서. 그 다음에 청나라예요. 청나라 때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때. 이제 그 권룡제가 1799년에 죽어요. 조선으로 치면 우리나라 정조대왕이 1800년에 죽거든요. 그때 시대예요. 그때 중국의 영토, 현재 거의 1.5배 가까이 되고요. 그때 중국의 GDP가 세계 GDP의 3분의 1이었대요.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 14조 7천억, 약 15조 달러 정도 되지만 그 정도 아니에요.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인의 관점에서는 중국이 아직 부상한 게 아니에요. 200여 년 전 자기 조상들의 지위를 아직 못 찾아간 거죠. 그걸 찾아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2050년 무렵 되면 그 정도 지위 간다라고 중국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050년에 중화민족의 부상이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될까요?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있잖아요.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하는 시점이 땡겨졌대요. 그전에는 2030년이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할 거라 그랬는데요. 지금은 2년 더 땡겨져 갖고 2028년이면 추월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추세로 나가면 2050년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 유럽연합의 GDP, 일본의 GDP 합친 것보다 더 클 거라고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 규모면에서는 2050년 되면 확실히 중국이 클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있어요.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한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의 주도권을 능가하는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 영국을 능가하는 세계 해제문 패권 국가가 된 게 대개 제2차 세계대전 이후거든요. 그죠? 1945년이면 미국에 주도하는 세계잖아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영국의 GDP를 언제 추월했느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872년에 추월했어요. 그럼 1872년에서 1945년까지 몇 년이 걸렸죠? 70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GDP로 추월하고서 한 70년 이후에나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중국이 미국의 GDP를 2030년경에 추월한다고 해서 바로 패권 국가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를 중국에서는 GDP로 미국을 추월한 다음에 한 20, 30년 후에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종합국력면에서 가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목표는 2035년 무렵까지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에선 그거는 될 것 같이 몰라도 무슨 뭐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포괄하는 군사 대국이 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경제력, 군사력 말고 또 뭐가 있죠? 소프트 파워 들어보셨죠? 매력.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가 첫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건 리더십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민주화돼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가치를 이렇게 주기 전에는. 참고로 그럼 개발도상국은 어떨까요? 개발도상국은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좋아요. 왜? 미국은 맨날 인권 얘기하면서 지원해 주지 않는 걸 중국은 그냥 해주죠. 코로나19가 뭐 중국서 퍼졌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백신 외교하면서 유일하게 제3세계 국가에나 백신을 그냥 공짜에 가깝도록 뿌려주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개발도상국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는 중국과 미국 중에서 거의 비슷해요.